동서양 문물 교류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이슬람 제국을 간단하게 다뤄보고요. 이슬람 제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경에 동서양 교역의 통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아라비아베를 거쳐서 한 갈래 길은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육로로 안티오크까지 이어지고, 또 한 갈래 길은 홍해를 거쳐서 알렉산드리아 가서 지중해로 가는,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갈래 길이었던 메카와 메디나를 지나는 이 동서양 교역의 통로에서 새로운 종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종교를 우리가 흔히 창시했다고 부르는 그 사람은 무함마드라는 사람이죠. 아부 알까심 무함마드 이븐 압드 알라 꾸라이시 가문 출신의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원래 대상업에 종사를 했었죠. 그러다가 25살 때 40세 부유한 주인 카디즈와 결혼을 하고 622년에 메디나로 이주를 하면서 이걸 헤지라라고 부릅니다. 이때를 이슬람 원년이라고 삼죠. 그리고 630년에는 메카를 무혈 점령함으로써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생겨나고요. 632년에 메디나에서 타계합니다. 이슬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상업 및 유목 문화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리 안에는 상업적 전통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죠. 이 이슬람에 복종한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하죠. 이 무슬림들이 상업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동서양 교역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무함마드가 40살 때쯤 됐을 때 라마단 달 9번째 누르산에 있는 히라 동굴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소중딸이 있던 새벽에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받는 게 지브릴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끄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함마드는 나는 읽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느니 읽어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로부터 이슬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메디나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 이슬람이 메카를 점령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무함마드 시절에 이렇게 확보를 하죠. 그리고 그 후계자인 칼리프 시절에 이 노란색 북아프리카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까지를 칼리프 시대에 정복을 하고요. 그리고 우마야 왕조 시절에 두강사야 땅까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북아프리카 그리고 에스파냐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바스 왕조 시절에는 이렇게 큰 영역으로 확보를 하게 되죠.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슬람이 주로 사막지대였던 이 중동 지방에서 큰 종교 세력 또는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무함마드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정치 군사 집단이었죠. 그리고 그 후계자인 칼리프들이 세워졌다가 우마야라는 가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왕조로 등장을 합니다. 그 우마야 가문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 다마스커스죠. 그 다마스커스에서 본격적으로 문화가 융성을 하게 되고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기서 다양한 문화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마스커스 시장에는 서적, 잉크, 갈대펜, 고급 종이 등의 판매가 성행을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서적이나 고급 종이 같은 것은 동양에서 온 물품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마야 왕조가 7세기, 8세기에 흥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세기에 이미 이곳에 종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이 시리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던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던 다양한 학문을 펼치던 그 서적들이 이 지역에서 집결이 돼가지고 문화 형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마야 왕조를 뒤이어서 등장한 게 아바스 왕조죠. 우마야 왕조는 여기 다마스커스에 수를 뒀다면, 꾸라이시 부족의 핫신 가문 출신 아바스 가문이 우마야 왕조를 물리치고 새롭게 바그다드에 세운 게 아바스 왕조예요. 바그다드라는 장소를 보시면 위쪽에 이란 고원 있잖아요. 이란 고원이 페르시아 문명이 있었던 그곳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문화와 아랍 문화가 섞여가지고 좀 다른 이슬람 제국을 형성을 합니다. 아바스 왕조의 특징은 아랍 쪽이든 아니든 무슬림이면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걸 강조를 했다는 거죠. 우마야 왕조에서는 아랍 쪽 중심의 왕조였다면,
아바스 왕조에서는 무슬림이면 누구나 지배층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구현을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가 티그리스 강변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아바스 왕조 2대 칼리프였던 알 만수르가 건설을 했고 관료제도 정비하고 상비군을 창설했고 문화 발전에 힘썼다. 그래서 마디나 아슬람 평안한 수도라 불렸다. 바로 이 바그다드가 문화 융성의 수도로서 8세기, 9세기, 10세기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여기 이슬람이 확장한 지도를 또 보시면 아라비아 반도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죠. 그래서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인도까지 확장을 하고 서쪽엔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점차 확장해 나가고 그 중에 또 한 줄기가 상업의 흐름을 타고 동남아시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3세기, 14세기에 동남아시아 일부로 들어왔다가 16세기에 이 지역 전체를 퍼지게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9세기부터 이 지역에는 상인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른 지역의 이슬람은 제국의 무력에 의해서 확장이 됐거든요. 아랍에서 시작해서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중앙아시아까지는 아랍 제국이 점차 확대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슬람이 들어왔다면 특히 인도까지도 무력에 의해서 이슬람이 전파가 됐는데 이 동남아시아는 무력에 의해서 전파된 게 아니라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이슬람이 확대가 된 겁니다. 오늘날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잖아요. 그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무슬림이 가장 많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한 손엔 코란, 한 손에 칼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상업의 네트워크가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업의 힘으로써 이슬람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해와 인도양과 말레카 해협과 남중국해, 동중국해까지 이어지는 상업 루트가 이슬람 상인에 의해서 확보가 되게 된 겁니다. 한쪽 끝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바그다드, 안티오크에서 시작해서 아라비아를 거쳐서 인도와 실론을 거쳐서 벵골만을 거쳐서 몰라카 해협, 자카르타, 그리고 광저우, 고려 개경까지 이렇게 상업 루트가 8세기, 9세기, 10세기, 그리고 15세기 이때까지 해양 실크로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해양 실크로드는 오로지 이슬람 상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서죠. 이렇게 상업 루트가 만들어졌고 동양의 물품들이 중동 지방 이슬람이 확보한 이 세력권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중심에 바로 바그다드가 있었던 거죠. 그 아바스 왕조가 있었던 바그다드에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던 철학, 과학, 역사 등의 고전들이 수집되고 여기서 해석되고 또 인도 지역에서 발명된 숫자가 들어옴으로써 인도 아라비아 숫자가 되게 되고요. 동방에서 제지술, 나침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바그다드에서 융합되고 발전됨으로써 동서 문명이 이곳에서 융합이 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또 서쪽으로 지중해로 전해지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바그다드에 설립되었던 문화 융성의 견인차 그것을 바로 바이트 알 히크마라고 합니다. 지혜의 집이라고 하는 학문 연구 기관이었던 거죠. 이곳에는 페르시아어, 산스크리트어, 그리스어 등의 문서들이 집결을 했다는 거죠. 흡사 헬레니즘 시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같은 역할을 바로 이 바이트 알 히크마에서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보다 더 규모가 크고 더 많은 학문들이 집결되고 연구되었던 그런 곳이라는 거죠. 알 만수르라는 이곳 설립자는 페르시아 왕의 도서관을 모델로 왕립 도서관을 건설하고 학자 집단을 후원하고 그들의 작업 공간, 행정 지원, 재정 지원을 했다는 거죠. 국왕이 적극적인 지원 하에 학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또한 이 지혜의 집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쟁국인 비잔틴 제국에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리스 서적의 사본을 요구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유크리드 등의 작품들을 가져오고 또 프톨레마우스의 천문학, 아라비안에 관심을 끌었죠. 왜냐하면 아랍인들이 원래 천문학이 발달이 되었었는데 그 아랍인의 천문학과 알렉산드리아의 천문학이 결합이 됨으로써 더 발전된 천문학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혜의 집에 있었던 여러 연구들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는데요. 그 확산에는 파티마 왕조도 기여를 했습니다. 10세기경에는 아바스 왕조가 축소가 돼요. 바그다드 지역으로 줄어들게 되고 카이로 지역에 자리 잡은 게 파티마 왕조거든요. 이 파티마 왕조는 쉬아파 사람들이 만든 최초의 왕조였는데 이 사람들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이 사람들이 학문 융성에 큰 기여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했냐면 대학을 만든 거예요.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대학은 어디냐면 모로코의 페즈에 있어요. 859년에 설립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원래 대학이라는 게 신학교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신학교, 흔히 마드라사, 메드레세라고 그러죠. 모스크 옆에 항상 메드레세가 같이 있잖아요. 그 사마르칸트에도 보면 모스크 옆에 메드레스가 있잖아요. 그런 전통이 여기 맘루크 왕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로코 페즈의 알카라윈이라고 하는 이 신학 연구기관이 처음 생기게 된 거고 972년에는 카이로에 알 아즈하르 모스크가 생기면서 그 옆에 이스마일파 교육기관으로 학교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세계 최초의 대학은 볼로냐 대학이라고 알려졌었거든요. 그게 1088년에 설립된 건데 그건 잘못된 거란 거죠. 볼로냐 대학도 원래 신학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생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볼로냐 대학도 11세기 되었지만 그보다 100년이나 먼저 모로코에 대학이 설립되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학문 발전이 융성이 되게 되고 그것이 북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학교가 설립되고 학문 발전이 되게 되니까 그것이 북아프리카를 지나서 이베리아 반도로 상륙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권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안달루시아에는 똘레도가 수도였는데 이 똘레도에서 기독교인, 유대교인, 이슬람인 공존을 함으로써 여기서 학문이 융합이 되게 되고 또 발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세기, 13세기에 오면 이 똘레도가 그리스도교 통치 하에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배층은 맨 위에 그리스도교인이 있고 그 밑에 유대교인, 무슬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똘레도에서 번역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그다드 또는 이집트, 모로코에서 발전된 학문들이 똘레도로 와가지고 거기서 아랍어로 번역되어 있던 것들을 이 똘레도에서 아랍어가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똘레도 번역학교에는 이븐 루시드, 이븐 아라비, 이븐 투파일 같은 대학자들, 이 사람들은 원래 아랍인들이었거든요. 아니면 아랍인의 후손이었거나 이 사람들이 똘레도에 와서 활동을 했는데 아랍어로 연구를 했겠죠. 지혜 집에 있었던 여러 학문들을 여기서 담당을 했는데 이 똘레도는 그리스도교인이 지배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있었던 학자들이 주로 수도사들이죠. 이 수도사들이 똘레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랍어를 배운 다음에 그 아랍어 서적들을 라틴어로 번역이 되게 된 겁니다. 1085년에 카스티아 알폰소 6세가 점령한 똘레도에서 똘레도 번역학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라틴어로 번역된 책들이 유럽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똘레도에도 있었지만 남쪽에 있는 꼬르도바라는 도시에도 이븐 루시드라고 하는 꼬르도바 태생의 사람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석이 되게 되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의 아랍어 책들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파리 대학에 소개가 돼서 아베르수주의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럽 학문에 크게 기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그다드에서 모여진 학문들이 그것이 북아프리카를 타고 이베리아 반도로 건너갔고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것들이 유럽 각국으로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 중에서 서양 의학도 있었어요. 원래 서양 의학은 코스 섬에서 활약했던 히포크라테스에 의해서 정의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페라가모에서 활약한 갈레누스에 의해서 그리스어로 집필돼 가지고 이것이 의학 지식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제 활용이 되었죠. 그랬다가 그 로마 지식들이 이 바그다드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그다드에서는 페르시아 의학도 들어와요. 이븐 시나 같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의학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븐 시나는 치유의 서와 의학 전범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이븐 시나는 로마에서 있었던 갈레누스의 의학과 페르시아 의학 같은 거를 집대성을 해가지고 의학 전범이라는 책을 만든 거죠. 그 의학 전범들이 북아프리카의 고속도로를 타고
이 꼬르도바에 가고 그 꼬르도바에 있었던 것들이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프랑스 남부의 몽펠리에로 가가지고 여기서 의학교가 성립되는 거라는 거죠. 그걸 정리를 해보면 꼬르도바 태생의 이븐 루시드, 유대인 마이모니데스 등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 인도에서 만들어진 아라비아 인도 수학, 그리고 아베르수주의 같은 것들이 번역이 되고 좀 더 연구되고 그것들이 파리로 가고 몽펠리에로 가고 볼로냐로 감으로써 유럽의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유럽의 스콜라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의 대학들이 발전하고 있는 그 출발점은 바로 에스파냐, 똘레도와 코르도바에 있었던 그 학문들인데, 똘레도와 코르도바에 있었던 학문들은 어디서 왔냐? 바로 바그다드에서 왔다는 거고, 그 바그다드라는 곳은 동양에서 온 여러 학문들, 또 종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집결이 되고 거기서 연구돼서 이베리아 반도로 전해졌고 거기서 서유럽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상업의 전통, 학문을 중시하는 그 아랍 제국들의 사상에 힘 입은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그다드에 모여졌던 것들을 보면 동양의 3대 발명품 있죠? 3대 발명품 하면은 종이와 재지술 있고요. 두 번째는 나침반 있죠? 세 번째는 화약 있죠? 이런 것들이 이 동양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바그다드로 직결되고 또는 몽골로 오게 되고 그것이 지중해로 퍼져서 유럽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로를 가졌다는 거죠. 먼저 종이라는 걸 살펴보면 흔히 탈라스 전투 751년에 있었던 여기 탈라스에 있었던 그 당나라의 병사 중에 제지 기술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종이를 퍼뜨렸다라는 게 정설인데 제가 말씀드린 설 중에 하나는 이미 그 전에 사마르칸트에 종이가 전파됐다. 그러니까 소고드인들에 의해서 전파되었다. 그래서 751년 이전에 이미 종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바그다드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전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전파된 종이 그리고 인쇄술이 14세기, 15세기에 이르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종이가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종이가 얇게 만들어져서 품질 좋은 종이가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를 활용한 인쇄술이 발명이 되게 됨으로써 수많은 서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서적으로 인하여 종교개혁 등 다양한 사회개혁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책이 워낙 비싸가지고 책이라는 것은 수도사나 일부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인쇄혁명이 나옴으로 인해서 물론 종교개혁도 있었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책을 읽히게 하는 그래서 지식이 확산됨으로써 사회 변동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종이의 존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나침반을 볼 수가 있겠죠. 나침반은 원래 송나라 시대에 나침어에서 생겨났어요. 나침어가 뭐냐면 물고기 모양의 철을 이렇게 그릇에다가 띄우면 이게 남북 방향을 가리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배에서 물에 이렇게 바닷물에 띄워보면 줄에 매달아 가지고 해보면 이게 남북을 가리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침어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점차 나침반으로 발명이 되게 된 거예요. 그 나침반이 이제 바다를 타고 이어지게 되겠죠. 아까 그 무슬림의 상업 루트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아라비아 해에서 인도양을 거쳐서 물러카옙을 거쳐서 광주를 거쳐서 고려까지 이어졌던 이슬람의 상하 루트를 타고 나침반이 이어지게 된 거죠. 거기에 아랍인들이 썼던 다우선이라는 게 있었죠. 이 다우선들이 나침반을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나침반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또 유럽에 전해져서 유럽인들이 대양을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큰 기여를 하게 된 거죠. 16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나침반 그리고 아랍인들이 정해줬던 이 지구에 대한 지식들 이미 지구는 둥글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 그거는 아랍인들이 알고 있었고 인도 남부를 지나는 그 무역 루트를 통해서 그런 지식들이 많이 전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콜럼버스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대항해 시대가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그 아랍인들 또는 이슬람 사람들이 확보했었던 과학 지식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도 제작술도 마찬가지죠. 지도 제작술도
아랍 사람들이 가장 앞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도 지도 제작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아랍인들에 의해서 지중해에 전해지게 되고 그 지중해에 사는 사람들이 또 이베리아 쪽으로 전해지게 돼서 자연스럽게 지도 제작술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 지도 제작이라는 게 당시에는 안 가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지게 됐거든요. 상상도도 많았거든요. 근데 점차 지식이 많아짐으로써 지도가 충실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16세기의 지도를 보면 아메리카, 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려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모여서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무역 루트라는 게 얼마나 이 지도 제작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는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동양의 발명품 중에 화약이 있죠. 화약은 원래 연단술사들이 발명을 한 건데 연금술이 있고 연단술이 있거든요. 연금술은 주로 서양에서 많이 했던 금을 만들기 위한 어떤 화학적 실험들 같은 거고, 연단술은 중국의 도교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걸 만들어 먹으면 오래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게 연단술이거든요. 근데 연단술을 만들다 보니 질산칼륨과 유황 그리고 수출 섞었더니 이게 폭발을 하더라. 여기서부터 화약이란 게 생기거든요. 이름조차도 불화자의 약자잖아요. 불이 나는 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술사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불로 가열했더니 펑가가 터지더라 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당나라 시대에 처음 발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북송 시대에 화약 제조법이 아예 나오게 된 거죠. 폭발을 하게 만드는, 이건 먹으면 안 되고 폭발하는 것이다. 그냥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화약 제조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몽골족들이 금나라를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 금나라 사람들이 이 화약을 쓰는 거를 보고 거기서부터 이 몽골이 화약 사용법을 익히게 되고 그 몽골에 의해서 화약이 이제 서방 세계까지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그 화약이 이런 포에 들어가서 이제 터지는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화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오늘날의 이 대포는 화약이 들어있는 포탄을 넣어가지고 그 포탄이 날라서 펑 터지잖아요. 근데 이때 이 포는요, 이거 돌이에요. 돌을 그냥 동그랗게 깎은 거고, 실제로 화약은 이 돌을 보내기 위해서 뒤에서 펑 터지는 그거거든요. 대포에다가 화약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둥그런 이 돌을 넣어가지고 돌덩어리를 날려보내는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동양에서 만들어진 화약이 몽골족에 의해서 서양에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건 육상으로 전해지게 된 거죠.